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개혁대학 연구소 푸닉스 소장 김장민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와 언론기관들은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나 지금의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역시 20대부터 성공한 정치인으로 전형적인 기득권 정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들을 싫어하죠. 미국의 그 민주당 주류층이 당내 예비선거에서 진보적인 샌더스 의원을 2016년과 올해 두 번이나 낙선시켰습니다. 만약에 샌더스 의원을 2016년에 민주당의 후보로 했다면 노동자표와 젊은층 그리고 유색인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당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미국의 대선 이후에 북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특히 북미 관계가 요동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방위분담금 문제와 같은 한미동맹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북측에 대해서는 강경한 편입니다. 지난 22일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 있어서 트럼프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전쟁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체제만 인정해주고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의 외교 노선이나 외교 역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관리에 주력을 하겠지만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을 타진하는 실무 협상도 물밑에서 재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비로소 이제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재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북측의 입장은 미국의 전략적인 양보가 없다면 핵무장 국가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전략적인 양보를 하지 않은 채 북의 핵무기만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 북미 양측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고조될 때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키는 북미 간의 주기적인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될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국내 문제에 전략하고 싶기 때문에 북측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은 군비를 감축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무력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북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전면적인 제재를 지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경우에 중국의 비공식적인 북측 지원에 대해서는 묵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측이 직접 북측과 교류하는 것은 트럼프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비공식적인 접촉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협상에서 협상의 상대방을 중국과 북측으로 제한해야지만 자신의 미국의 협상의 주도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이 직접 협상을 하면은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에 북미 협상을 중재할 수 있겠죠.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는 얻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임기 중반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북미 간의 대타협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북측은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러한 대타협이 휘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오바마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와 맺은 협상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 결정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무장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트럼프와 합의를 한다면은 그것이 차기에 번복되더라도 북에게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제재를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상이 번복됐다는 것을 미국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자신은 대통령 혼자의 원맨쇼가 아니라 공식적인 외교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먼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그리고 동아시아 담당 차관 순으로 인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인선 과정과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당선되고 나서 최소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는 북측과 고위급 회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이든은 고위급 외교관을 선임하기 전에, 그 전에는 트럼프 때 선임한 실무 협상가들은 그대로 유임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CIA의 그 대북 실무 협상팀은 북과 실무적으로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무 협상팀이 북측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나아가 고위급 협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금까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일정한 외교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들은 고위급 외교관이 선임되고 외교 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기만, 전쟁 위기만 관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이러한 그 과도기 때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핵무기의 소형화, 고도화, 다각화를 완성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 진영이 완료되면은 실무협상이 진척이 없다면은 좀 더 과감하게 발전된 핵무기를 공개하거나 혹은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위급 협상을 이끌어내고 협상에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협상 전에 북측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인선을 완료하더라도 사실 대북 정책에 뾰족한 타결책은 없습니다. 북측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주둔할 명분을 상실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 밀려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까지 방어선을 후퇴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일 동맹,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측에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의 그만큼의 당근, 전략적 양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측에 전략적 양보를 할 바에야 차라리 북측의 핵무기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북의 핵무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건 또 하나의 위협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북의 핵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봉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위해 북핵을 용인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가 마치 미중, 미러 관계와 같이 상호 전면전을 할 수 없는 핵무장 국가 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은 북측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박 정책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 제재를 통해 북측의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북이 안보 불안에 시달리도록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무역 분쟁, 남중국해 분쟁, 소수민족과 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타협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 타협의 대가로서 중국에게 북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물론 비공식적인 지원이라도 일체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원유 공급을 전면으로 중단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북의 체제에 치명적인 조치 수준이 아니더라도 북이 견디기 힘든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북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북측은 미국의 압박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중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무력 가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재래식 무기를 더욱 고도화해서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 전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재래식 국방 역량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에 병력과 자원을 경제 건설로 돌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임기 초에 북측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소위 말하는 쪽집게 공격을 검토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측에 대한 공습을 검토하겠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북의 반격을 염려하여 실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의 핵무기가 이미 소형화되고 다종화되었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공습으로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의 안보체조 피로도를 높이거나 협상용으로 제한전쟁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북이 중동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보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북미 간의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관계를 정상화할 근본적인 합의점이 찾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조건에서 남북관계만 풀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중국과 북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이익 때문에 서로 전략적 양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드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결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국민은 남북미 당국자들의 입장 전환이 없는 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당국자들의 입장 전환은 국민 여러모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당국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시기에 국제 정세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북측과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핵무기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랍니다. 북측의 입장에선 남한의 핵발전소든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에서 자기 인근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국익은 북에 대한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국익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적 상호 의존과 안보 문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우리가 가담한다면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과 안보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북측,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번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드 문제에서 보듯이 중국의 패권적인 태도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당국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한 여론 형성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민이 결정한다는 강한 여론만이 우유부단한 우리 정부가 과감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층에게도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전달하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